24살 그때 저는 일본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투잡을 뛰어야 했어요. 낮에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낵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스낵바는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인데요. 이따금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과 대화 상대가 돼주기도 했죠. 스낵바의 여점장을 보통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마마는 저를 유달리 이뻐했어요. 저 두 사람 뒤에는 할머니랑 아저씨가 붙어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좋아. 마마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전 그 얘기를 듣고 내심 뿌듯했어요.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12시 반쯤 됐을까요? 저는 슬슬 문을 닫으려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마가 꽉 잡는 거예요. 왔어. 너 혹시 쟤 뭐니? 무엇을 본 건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땀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가게 모퉁이 위쪽을 가리켰어요. 마마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마마는 기이한 얘기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이면 가게에 나타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찔러 죽일 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 저 교회 다닌다고 했지? 저 어떻게 좀 해봐. 너무 무서운데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는 마마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제 가방엔 늘 갖고 다니던 미니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귀신이면 이게 통하지 않을까? 마마가 가리킨 곳에 가서 부들부들 떨며 주기도 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텐니 뭐라래도 와타시 노 수유. 잠시 후 놀란 눈을 난 마마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신기하네, 신기해. 그 애가 없어졌어. 정말 귀신이 사라졌어요? 제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 귀신이 스르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마마는 저를 더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스낵바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가게를 자주 찾아오는 손님 한 명과 사랑에 빠졌어요. 무역회사에 다니던 타케루는 호감 가는 외모에 조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혼자 외로웠던 터라 더 확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타케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스낵바를 찾아 놀다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마가 저에게 오더니 못마땅한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미야, 너 저 손님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마마 타케루가 와서 술도 많이 팔아주면 그러세요. 저 남자 등 뒤에 웬 여자가 붙어 있어. 검은 눈에 긴 머리를 하고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구나. 이번에도 마마는 자신이 본 귀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깨름직한 거예요. 원한기야, 원한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악령이라고. 그 귀신이 계속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고 했어요. 마마가 한 말이 찜찜하기도 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타케루 회사 근처로 찾아갔어요. 그게 우리 마마가 귀신을 좀 보거든? 근데 자기 등 뒤에 여자 귀신이 붙어있다는 거야. 혹시 뭐 집히는 거 없어? 이 말을 들은 타케루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자신이 3년 전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타케루가 회사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건너편 멘션 옥상에서 어떤 여자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 애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 애가 뚝 투신 자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녀의 모습이 긴 머리에 원피스 차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 일이 무슨 원한까지 살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타케루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둘이서 영화를 보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누가 제 눈을 확 이렇게 손바닥으로 확 가린 것처럼 순간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했어요. 물론 여자들 빈혈로 가끔 눈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눈을 일부러 확 덮는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면 어쩌지. 순간 제 머리를 탁 스치는 기억 하나. 석 달 전 화요일의 귀신. 퇴치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마마, 남자친구를 스낵바로 불렀거든요. 오늘도 귀신을 달고 오나 한번 봐주세요. 귀신이 있으면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주기도문을 외울게요. 타케루가 오자 마마는 벽에 걸린 거울을 등지고 그를 앉게 했어요. 그래야 귀신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잠시 후 마마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있어. 역시나 타케루의 등 뒤에 소녀 귀신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카운터 아래 준비해뒀던 성격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텐니 오라레루 와타시 노슈유. 눈을 꼭 감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다 외운 후 마마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입술이 파래지더니 타케루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가게 문을 좀 닫아야겠습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된다. 그를 서둘러 내보내고 저에겐 가만히 있으라고 눈짓을 했어요. 항상 프로다웠으니까 마마 그런 모습이 몹시 당황스러웠죠. 마마, 왜 그래요? 타케루 등 뒤에 있던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마마는 진정이 되지 않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귀신이 네가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있더라? 아주 가소롭다는 뜻이 말이야. 그러면서 남자친구 어깨에 이렇게 얼굴을 비벼대며 교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저기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너 그러다 죽어. 그래서 그 귀신이 널 죽일지도 모르니 빨리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충고를 했죠. 그때 제 나이가 23살. 안만 보면 사랑을 할 때잖아요.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우리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여행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힘들었지? 괜찮아. 아, 나 혼자 갔다 올게. 타케루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제가 외투를 벗으려고 할 때였어요. 단추를 막 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제 머리를 확! 얼마나 지났을까 깨질 듯한 두통에 정신이 들면서 겨우 눈을 떴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타케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었죠. 그가 하는 말이 욕실에 있는데 쿵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와봤더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뇌진탕을 입은 거예요. 구급차로 병원까지 실려왔고 CT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어요. 타케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마마의 말대로 그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건가? 근데 왜 그 귀신은 주기도문에 반응을 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러게.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해져 있는데 타케루의 전화기가 계속 울려댔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타케루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주기도 운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악령들 역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9년 여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뽑혀 3개월간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환학생들하고 똑같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마지막 한 달은 부부와 아들 한 명이 사는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친절하고 너무 좋았지만 특히 아들인 렌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렌 그리고 렌 친구인 료타까지 저희 셋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휴, 좋네. 너네 오야노 섬 가봤어? 거기 좋다며? 날씨도 좋은데 지금 갈래? 차로 텐몽교만 건너가면 금방 갈 수 있다던데? 오야노라는 섬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텐몬교인데요. 아, 이게天文교구나. 어휴, 멋있다. 네, 지금 다리를 놨구나. 그래서 이제 차로 가는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즐겁게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섬을 떠났죠. 돌아갈 땐 료타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놀았더니 노곤노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죠.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쩍 눈을 떠서 창밖을 봤더니 텐몽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료타. 료타. 어? 너 어디 갔어? 차에서 내렸더니 멀리 료타가 보이는데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빨래처럼 널려 있다라고 할까? 상체는 난간 밖으로 축 늘어져 있고 난간 안쪽에 남아있는 건 버둥대고 있는 료타의 두 다리뿐이었죠. 너 죽으려고 그래? 야, 이러면 안 돼. 야, 내려오라고! 너 그러다 진짜 떨어져! 저희는 재빨리 료타의 다리를 한쪽 집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료타가 난간에서 찰싹부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료타는 점점 바다를 향해 고꾸라졌고 료타의 두 다리는 조금씩 허공을 향해 올라갔어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돼. 잡아야 돼.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료타를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그대로 쿵! 저희 셋은 바닥에서 나뒹굴었어요. 차 뒷좌석에 얼른 료타를 태우고 다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료타,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좀 놀랐을 거야. 그냥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료타가 뭐라고 충얼충얼 계속 대는 거예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료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아. 다행이야. 료타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날 또 료타 혼자 두기는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제 뺨 위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을 살짝 떠봤는데 제가 좀 전에 료타가 떨어질 뻔했던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 대는데 다리 저 끝에 꿈틀꿈틀대는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리고 네 발로 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갑자기 저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제 방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생생했거든요. 꿈이야? 너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못 잤어. 꿈에서 아까 그天문교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도 아까 그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꿈 같지가 않아. 같이 꿨나 봐. 너무 놀라 벌벌 떨고 있는데 료타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한참을 갸웃대더니 료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있잖아. 좀 전에 우리가 다리에서 구해준 그 여자야? 여자? 무슨 여자? 우리가 무슨 여자를 구해줘?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황당해 말을 잇지 못하는 저희를 보며 료타는 제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야노 섬에서 나오는 길 텐몽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뭐야? 료타 눈에 검은 뭔가가 계속 아른아른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싶어 차를 세우고 나가봤는데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리 위에 난간에서 휘청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구했구나. 저기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아, 저게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지잖아요! 내려오세요! 난간에서 납불대던 여자는 료타와 딱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료타는 어떻게든 여자를 잡아보려고 양팔을 있는 힘껏 난간 밖으로 뻗었고 간신히 떨어지는 여자의 손을 붙잡았대요. 아, 야, 그래서 그 상황이었구나.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료타는 다리 아래로 한껏 몸을 내밀어 여자를 끌어올리려고 했대요.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여자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고 그래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료타는 조금씩 바다를 향해 끌려갔던 거죠. 다행히 때마침 저와 렌이 료타를 발견을 했고 죽을 힘을 다해 료타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 차 안에 료타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한 명이 더 있었어. 제 눈엔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를 구해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저희 셋은 무녀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녀가 저희를 보자마자 요타를 딱 가리켰습니다. 손이 퉁퉁 불어있는 게 물에서 건져 올렸구만. 아주 제대로 붙었네. 제 등 뒤에요? 이상하다. 이상해. 참 이상해.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시가 뭐야? 뭐죠? 무녀의 말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게 시라고 발음되는 일본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를 한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글자 시로도 쓰기도 한대요. 죽는 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건가? 무녀는 저희 셋 중에 귀신이 붙어있는 목숨, 그러니까 죽을 목숨은 료타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료타의 목숨은 하나니까. 근데 죽음을 뜻하는 시도 딱 하나만 보여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녀의 눈엔 자꾸 료타에게서 시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두 번 죽을 수도 없는데. 시 하나는 료타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귀신한테는 시가 원래 안 보여.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저 귀신 그대로 두면 네가 죽어. 날 잘 잡아서 꼭 성불시켜야 해. 하지만 료타는 무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젯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날 이후 죽을 사가 두 개가 보인다던 할머니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죽을 사 하나가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찝찝하지. 저는 교환학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7년 후 어렵게 로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료타가? 정말이야? 얼마 전에 죽었대. 지난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본 열도 남쪽의 구마모토현을 강타했습니다. 어젯밤 9시 22분 엄청 세다. 규모 6.5의 강진이 통월하던 일본 열도 남쪽 구마모토현을 뒤흔들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기사를 살펴봤어요. 무심코 지진이 일어난 날짜가 눈에 띄었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어요. 화면에 이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날짜가 뜨는데 이제 2016년 4월 14일 그게 일본어로 하면은 그 사도 시로 읽거든요. 4월 14일 그러니까 4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무녀가 로타한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한 게 죽을 사를 의미하는 시가 아니라 숫자 4를 의미하는 시였던 게 아닐까. 혹시 무녀는 로타가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날 죽는다는 걸 본 게 아닐까. (2015년) 저는 도쿄의 한 대학을 다니며 일본어 통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유학생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지만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래 번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뭐 좋네. 그날도 평소처럼 번역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헐! 장당 10만 원? 보통 번역료가 A4 한 장에 3만 원인데 무려 장당 10만 원짜리 알바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채갈까 봐 제가 잽싸게 클릭을 했죠. 첫 번째, 총 17편으로 이뤄진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번역한 내용을 한국 사이트에 직접 올릴 것. 그리고 이 작업을 모두 마치면 성공 보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무조건 해야지. 그렇죠. 번역할 이야기의 제목은 이키닌교. 우리말로 살아있는 인형.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괴담사인 이나가와 준지가 알고 있는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 50년 전 그가 한 인형극에 섭외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을 느끼며 의뢰인이 함께 보내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인형이 괴담의 주인공인데요. 크기가 무려 125cm나 돼서 그런지 네 맞아요. 진짜 사람 같지 않나요? 네. 아니 이목구비가 진짜 무섭게 생겼다. 네. 눈을 감고 있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짓는 얼굴. 금방이라도 눈을 팍 뜰 것 같은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고 바로 타자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키닌교 세 번째 이야기. 자정이 넘은 시각. 이나가와 준지는 심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 위에 무언가 우뚝 솟은 형체가 보였다. 표지판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표지판 높이까지 올라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저긴 어떻게 올라갔지? 설마 저기서 떨어지려는 건가? 그때 여자의 고개가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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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앞을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그의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집에 도착한 이나가와 넋을 놓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와 질문을 했다. 당신 같이 온 친구는 어디 갔어? 이상해 안 해도. 그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내가 말했다.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거실을 빙빙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났단 말이야. 늦은 밤 한창 번역을 하는데 현관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 딸깍, 딸깍.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마치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누구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 순간 발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 누구세요? 작은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본 저는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에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이 서 있었어요. 그 인형이 쫓아왔구나. 척키처럼. 내가 너무 번역에 집중해서 헛것이 보이나? 아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심호흡을 하고 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다시 번역을 하려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찜찜한 마음에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해야 돼, 돈 때문에. 그렇게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번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사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응, 언니. 가은아. 엄마가 깜빡해서 지금 돈 보냈대. 언니, 나 번역 알바 하잖아. 당분간 안 보내줘도 되는데. 야, 엄마 아빠 알면 난리 나. 아이, 그러니까 비밀. 근데 진짜 꿀알바... 언니,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뭐야? 저 멀리 골목 끝에 어떤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사정없이 퍼붓는 비에 홀딱 젖은 뒷모습이었어요. 저기 꼬마야! 몇 걸음 다가가자 아이가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뒤를 돈 아이는
인형이었어요. 딸깍, 딸깍. 인형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채.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빠르게, 그러다 마침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막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뒤틀린 팔꿈치와 무릎에서는 피가 울컥울컥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인형은 이키닌교, 그 괴담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엄마! 정말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 허겁지겁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어떡해, 열쇠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남학신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가까워졌을 때 간신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번역 때문인 것 같아. 뭔가 단단히 잘못했음을 직감했어요. 곧장 책상으로 뛰어가 의뢰인이 보내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이키닌교 4번째 이야기. 며칠 뒤 이나가와는 인형극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리고 주인공 인형을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은 지난밤 그가 고속도로에서 본 소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5번째 이야기. 그런데 소녀 인형은 오른쪽 팔과 다리가 모두 비틀어져 있었다. 6번째 이야기. 인형극이 시작된 후 조명팀, 미술팀, 음향팀까지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다쳤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모두 오른쪽이다. 아이고 야야. 믿을 수 없는 내용은 계속됐어요. 인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종되고 집에 불이 나고 심지어 그 가족이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인형에 붙은 영혼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거 도쿄 대공습 때 오른팔과 오른발을 폭격당해 죽은 소녀의 영혼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저주는 결국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안 돼. 아니, 번역을 이어갈수록 몸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발이 아프다가 점차 감각이 무뎌졌어요. 설마. 그러다가 얼굴이 왜 이러지? 오른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뒤틀린 채로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에게 번역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늦어서 이제. 근데 어떤 답장도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안 와? 저는 이 인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얼굴을 붙잡고 애써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잤을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자전거에 치였는데. 돌아온 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마의 모습. 엄마는 이마부터 코, 입술, 팔, 그리고 다리까지 거짓말처럼 오른쪽만 다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 얘기를 번역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와중에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며 한사코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점점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잠깐 차를 세우려는데 아이고. 사고 났어?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정신을 차리자 제가 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랬다. 목숨이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아, 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 살려달라고 손까지 흔들었는데. 어디 갔지?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있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요. 차가 뒤집혔을 때 조수석 창문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흔들렸다고 말이죠. 그건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한국까지 쫓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우연이었던 걸까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 몸이 아파온다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